파트 2 조선 제1의 마파리가 되고 싶습니다. 주모가 만든 파전 맛을 보니 정성을 쏟으면 그만큼 맛도 더 좋아질 것 같아서 하는 말이요. 여기에 다른 주막의 파전과 모양새가 다른 예를 들어 크기나 두께 등이 다른 파전을 만들어 팔면 손님들의 관심을 끌 수 있을 것이요. 예컨대 주모만이 낼 수 있는 맛과 모양을 갖춘 파전을 만들라는 뜻이요. 그런 다음 사람을 사서라도 주모의 파전이 특별하다는 것을 저작거리가 들썩일 정도로 요란하게 소문을 내고 다니도록 해야 하오. 1879년 고종 16년 5월 11일 오늘이 바로 25살 내 생일이며 조선 영협인회에 들어온 첫날이기도 하다. 이제부터 일기를 쓰는 이유는 25살 생일과 조선 영협인회에 들어온 것을 기념하기 위함도 있지만 오늘을 기점으로 달라질 내 이야기를 기록으로 남기고 싶은 마음이 크기 때문이다. 내가 원하는 목표는 조선 최고의 마파리가 되는 것이다. 목표가 이루어질지 아니면 헛될 꿈을 끝날지도 나도 잘 모르겠다. 하지만 나는 믿는다. 의지만 있다면 반드시 목표를 이룰 수 있을 거라고 오늘 일기는 지난 4개월 동안 있었던 일들을 정리하는 것으로 시작할까 한다. 사람을 낳으면 한양으로 보내고 말을 낳으면 제주도로 보내라는 말이 있다. 내가 4개월 전 고향 동네를 떠나온 때 부모님의 설득을 하기 위해 써먹는 말이다. 나는 한양에서 큰 돈을 벌면 어렸을 때 고아가 된 나를 거두어 이만큼 키워준 부모님의 은혜를 갚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었다. 부모님은 친자식처럼 예명 걸면 키운 나와 헤어지는 것이 많이 섭섭하신 모양이었지만 내 발걸음을 막으려 하지는 않으셨다. 오히려 노잣돈을 두둑이 챙겨주시며 애써 미소까지 지어 보내셨다. 나는 끼니를 잘 챙겨 먹고 힘들면 언제든지 내려오라는 부모님에게 반드시 성공해서 올 테니 1년만 기다리라고 말했다. 예면 걸면 그래? 누구 자식인데 어른이 알아서 잘 안 할까? 퍼뜩 들어가 있어. 내 이제 갔구마. 나는 뒤돌아서서 눈물을 보이지 않으려고 애쓰는 부모님의 마음 속으로 흘리는 눈물을 빗방울처럼 맞으며 꼬박 이틀을 걸려 한양에 올라왔다. 한양은 역시 한양이었다. 동네와는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큼 크고 화려한 집들이 많았고 거리가 오가는 사람들도 많았다. 나는 부모님이 주신 돈을 아끼기 위해 예진 곳에 있는 초라한 주막에 거처를 정했다. 그리고 다음 날 아침에 일찍부터 저작거리로 나가 옷감이며 방울, 옹기 그릇 등을 파는 장사치들이 모습을 구경을 했다. 돈을 벌 수 있는 가장 빠르고 쉬운 방법이 장사라고 생각했던 것이다. 그러나 장사치들의 모습은 그다지 여유를 보이지 않았다. 여유롭기보다는 오히려 거리를 지나치는 사람들을 쳐다보는 눈에는 의심이 가득했고 손님을 대하는 표정에서 비굴함과 잔인함에 동시에 느껴지는 장사꾼들이 더 많았다. 돈을 벌 수 있는 가장 빠르고 쉬운 방법이 장사다. 돈을 벌 수 있는 가장 빠르고
가장 빠르고 쉬운 방법이 장사. 어느덧 서서히 해가 저물고 있었다. 나는 날씨는 춥고 다리는 아프고 배도 찢어질 듯 고파 임시 거처인 주막을 향했다. 점심값을 아끼느라 떡 몇 점 사 먹었으니 배가 고픈 것은 당연한 일이다. 나는 서둘러 걸음을 옮기다가 주막 근처 목장 같은 곳에 말들이 모여 있는 것을 보았다. 조랑말부터 적토마처럼 멋지게 생긴 말까지 다양한 말들이 일렬로 늘어서서 허연 콧김을 뿜어내고 있었다. 태어나 처음 보는 진풍경이었다. 대단하군. 아무래도 속담을 바꿔야겠군. 사람뿐만 아니라 말들도 태어나면 한양으로 보내야 한다고. 나는 멍하니 서서 울타리 너머에 있는 말들이 정신없이 구경했다. 한참 쳐다보고 있으니 말들이 뭔가 끈적끈적한 인연이 있는 듯한 느낌까지 들었다. 그때 목장 안에서 사내 3명이 몰려왔다. 나는 몸을 들려 저작거리를 향해 걸어간 척하다가 사내들이 뒤를 밟았다. 사내들은 마침 내가 묵고 있는 주막에 들어가 탁배기와 안주거리를 시작했다. 나도 그들 옆자리에 앉아 장국을 시켜 먹었다. 뜨끈뜨끈한 국물이 들어가자 몸이 좀 풀리는 것 같았다. 천천히 장국을 떠먹으며 사내들의 이야기를 귀를 기울였다. 측근이 자네 오늘 한껏 올랐다며? 덩치가 그 얼굴이 곰보처럼 얽힌 중년의 사내가 앞에 앉은 다부진 체격의 청년에게 막걸리를 한 사발 따라주며 물었다. 간신히 한 건 횟수다. 며칠만인지 모르겠수. 컥, 이 사람 지금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우리는 이번 달에 아직 마수거리도 못했구먼. 더군다나 자넨 5원, 현지 화폐가치로는 약 100만 원이나 되는 이문을 남기지 않았나? 청년 앞에 앉은 버쩍 마르고 성깔 있게 생긴 사내가 입에 묻은 막걸리를 소매로 닦으며 투덜거렸다. 나는 깜짝 놀랐다. 5원이면 쌀 5가마니도 넘게 살 수 있는 큰 돈이었다. 그렇게 되나? 미안하오, 성님들. 대신 오늘 술값은 내가 낼 테니 아무 걱정 말고 마음껏 드시오. 정말인가? 그렇다면 염치불구하고 먹고 마시겠네. 그제야 뼈쩍 마른 사내의 얼굴에 웃음이 돌았다. 아이고 속 보인다 속 보여. 곰보사내는 혀를 끌끌 치더니 주모를 불러 큰 소리로 말했다. 오늘 매상님 올 테니 빨리 술 2대 더 내오고 안주거리도 솜씨를 발휘해서 맛있는 걸로 넉넉히 만들어 오게. 참 나보고 속 보인다니 사돈 낱말하고 자빠졌네. 버쩍 마른 사내가 아니꼽다는 듯 콧방귀를 뀌었다. 서로 스스럼 없이 하대를 하는 것으로 봐서 그와 곰보사내는 친구 사이인 것 같다. 그런가? 어쨌든 이왕 얻어먹은 거 배 터지게 먹을 만큼 즐겁게 먹고 마시면 되는 거 아니냐? 아니나 곰보사내의 말에 세 사람은 주막이 떠나가길 듯 웃으며 주모가 가져온 술을 주거나 받거니 했다. 나는 추위도 참으며 사내들 술자리가 끝나기만을 기다렸지만 그들은 술이 거하게 오르자 술판을 방 안으로 옮겼다. 아마도 주막에 있는 술이 다 떨어질 때까지 퍼마실 모양이었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그들이 들어간 방이 바로 내 옆방이라는 사실이다. 나는 방에 들어가 온몸을 녹이며 건네방에 흘러나오는 목소리에 귀를 기울였다. 하지만 아무리 들어도 사내들이 무슨 말을 하는지 그 내용을 알 수 없었다. 그때 누군가가 일어서는 기척이 느꼈다. 측근이 자네 어디 가나? 소피 좀 보려고 그러우. 왜?
술값 떼먹고 도망갈까봐 그러시오. 곧 돌아올 테니 걱정 붙들어 매시오. 나는 방문 열리는 소리가 들리자마자 곧바로 뛰쳐나갔다. 찌끈이라는 사내가 신발 신고 주막을 가로질러 비틀거리며 들어갔다. 나는 들키지 않도록 조심조심 찌끈의 뒤를 밟았다. 찌끈이 향하는 곳은 마장인 듯 했다. 내상대로 마장에 도착한 찌끈은 횃불을 들고 경계를 서는 사내들과 몇 마디 주고받은 후에 자고 있는 말들을 살펴보았다. 술 많이 마신 것 같았는데 찌끈은 취한 것처럼 보이지 않았다. 비틀거리던 걸음걸이도 이제 전혀 흐트러짐이 없었다. 그럼 고생들 하시오. 한참 동안 말을 살피던 찌끈이 횃불을 든 사내들에게 인사를 하고 마장 밖으로 나왔다. 나는 그에게 들킬세라 재빨리 울타리에 몸을 붙였다. 하지만 찌끈은 몸을 숨기는 내 모습을 본 모양이다. 거기 있는 양반 나 좀 보세. 난 울타리에서 몸을 떼고 쭈삣쭈삣 그에게 다가왔다. 찌끈이 내가 자신 뒤를 쫓아왔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듯이다. 왜 내 뒤를 밟은 건가? 저도 어르신이 좀 되고 싶어서요. 뭐 어르신? 찌끈은 크게 웃으며 나를 살펴보았다. 나보다 어린 것 같군. 하지만 어르신이라니 성님이라고 부르게. 그래 되겠습니까? 그래 나처럼 말을 파는 일을 하고 싶다고? 네, 이유물도 되겠나? 전 돈 벌려고 고향인 동네를 떠나 한양으로 올라왔습니다. 처음에 장사를 하려고 했지만 미천도 없고 또 저작거리 장사치들을 보니 아무리 열심히 장사를 해도 많은 돈을 벌기 힘들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때 마침 주막에 성님이 하시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말 하나 잘 팔면 꽤 돈을 만질 수 있겠다군요. 물론 그렇지 하지만 말 한 필 팔기가 얼마나 어려운 줄 아나. 한 번만 도와주십시오. 그 은혜 결코 잊지 않겠습니다. 은혜라는 말 듣기 거부하곤 내가 도와줄 수 있는 건 자네를 장주님께 소개해 주는 것 뿐이네. 그 후에 일은 자네가 알아서 해야 해. 자네가 말을 파는 방법을 가르쳐 줄 사람은 아마 단 한 명도 없을 걸세. 겉으로는 웃고 지내도 모두가 경쟁자거든. 생각해보게. 자네가 말을 많이 팔면 팔수록 그만큼 내가 못 팔지 않겠나. 저를 장주님께 소개시켜주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감사합니다. 앞으로 많이 배우겠습니다. 가르쳐주는 일은 절대 없을 거라지 않았나. 찌끈 형님은 껄껄껄 웃으며 내 어깨를 쳤다. 말을 그렇게 했지만 찌끈 성님은 분명히 내게 호의를 베풀고 있었다. 나는 찌끈 성님과 함께 주막으로 돌아왔다. 찌끈 성님은 주막 가까이 이르자 갑자기 술잔 사람처럼 비틀거리며 걸었다. 나는 다음날 점심 무렵 찌끈 성님의 소개로 마장에 있는 천막 안에서 장주를 만났다. 말을 다루는 사람이라 호피를 몸에 걸친 장치 큰 털보일 거라 생각했는데 아니었다. 장주 용모와 옷차림은 선비처럼 깔끔했다. 찌끈이에게 들었네. 이 일을 택한 이유가 큰 돈을 벌 수 있을 것 같아서라고. 내 시키만 주신다면 열심히 하겠습니다. 열심히 하는 건 아무 소용이 없네. 놀더라도 말을 잘 팔면 그걸로 된 거야. 내 말 무슨 뜻인지 알겠나? 네, 알겠습니다. 쇳불도 당근에 빼댔다고 오늘부터 시작하게. 말 종류에 대해서는 찌끈이가 잘 설명해 줄 거야. 말을 팔려면 먼저 말에 대해서 잘 알아야겠지. 그리고 또 하나, 사람들을 호가게 만드는 화술이 필요하지. 하지만 자네가 공짜로 화술을 가르쳐줄 친구는 아마 없을걸. 어세, 자네가 알아서 보고 듣고 배워야지. 이제 그만 가보게. 장주는 측근히 성님에게 나를 데리고 나가라는 손짓을 했다. 열심히 아니 요령껏 잘하겠습니다.
나는 큰 소리로 인사를 하고 측근 성님을 따라 밖으로 나왔다. 측근 형님은 말들이 있는 곳으로 나를 데려갔다. 딱 한 번 설명하고 끝낼 테니 잘 들어도 이놈이 멈칫 작은 것을 제주마 또는 제주 조랑말이라고 하고, 여기 이놈처럼 털빛이 검은 것은 검정말 또는 가라말이라고 하지. 말을 낳으면 제주도로 보내란 속담 자네도 알고 있겠지. 제주도에는 말을 기르게 된 것은 고려 원종 때 원나라의 제주도에 목장을 만들고 충렬왕 2년 몽고말 160마리를 들여오면서부터라고 하더군. 자, 다시 본론으로 들어가서 여기 이놈처럼 어머니고 갈기가 검은 것은 가리온, 이놈처럼 털빛이 누런 것을 공골말, 이놈처럼 털빛깔이 밤색인 것을 노랑말 또는 구렁말, 이놈처럼 이마 뿔이 큰 것은 간자말, 이놈처럼 등에 검은 털이 난 누른 말은 고라말이라고 한다. 간우의 적토마, 항우의 오추마에 대해서는 들어서 알고 있겠지. 이놈처럼 털빛이 붉은 것이 적토마라고 하고, 이놈처럼 검은 털에 흰 털이 섞인 것을 오추마라고 하지. 지금 여기에 없지만 아라사 나 서역으로부터 들어온 신기한 말들도 있으니 알아두는 것이 좋을 거야. 가끔 찾는 손님들이 있거든. 측근성님은 나와 말을 번갈아 쳐다보며 설명을 계속했다. 말은 놀랄 때는 머리와 꼬리를 높이 들고 콧구멍을 열고 크게 숨을 쉬어. 겁이 났을 때 귀를 뒤로 눕히고 꼬리를 다리 사이에 넣고 도망치려고 하고, 화가 나면 이를 드러내고 귀를 뒤로 젖히면서 한쪽 뒷다리를 들거나 땅을 차고 기분이 좋으며 목을 숙이고 머리를 앞으로 내뻗으며 눈을 가늘게 뜨지. 측근성님은 말의 종류나 말의 감정 변화에 따른 행동 뿐 아니라 각각 말들이 매겨져 있는 가격이 얼마인지에 대해서도 자세히 알려주었다. 말 한 피를 팔면 그것에 매겨진 가격만 장주님께 드리면 돼. 그러니 값을 많이 받을수록 자네에게 떨어지는 이문도 크겠지. 네, 정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늘 진심으로 측근형님이 고마워서 여러 번 고개 숙여 인사를 했다. 말로만 때울 게 아니라 뭐라도 사야 하는 거 아냐? 그럼요, 지나가신 말씀입니다. 오늘 저녁은 제가 대접할 테니 마음껏 드십시오. 아니세, 농 한번 쳐본 걸 가지고 이리 정색을 하면 내가 곤란하지. 자네가 무슨 돈이 있겠나. 저녁은 먹을 걸로 함세. 나는 측근형님이 내게 잘해주는 이유를 한 달쯤 지난 후에야 알았다. 측근형님은 내게 고향에 있는 동생이 나와 많이 닮아 처음 봤을 때부터 내가 동생처럼 친근하게 느껴졌다고 말했다. 나는 다음날부터 본격적으로 마파리에 나섰다. 주막에서 본 곰보사내와 삐쩍 마른 사내가 하는 것처럼 말이 그려진 종이를 잔뜩 들고 저작거리로 나가 제법 잘 차려입은 선비들이 지나가면 나누어 주었고, 크고 화려한 집들을 찾아가 하인들에게 주인을 만나게 해달라고 사정하며 매달렸다. 그렇게 얼굴이 철판을 깔고 열심히 발품을 팔았지만 효과는 전혀 없었다. 선비들은 나에게 받은 종이를 거들떠보지도 않았고, 하인들은 이런 지하에 내 부탁을 거절했다. 결국 나는
일주일이 지나도 2주일이 지나도 말 한 필 팔지 못했다. 한 달 만에 장돌배기 사내에 쪼락말을 한 말이 판 것이 고작이었는데 내게 떨어진 이 문은 이런도 채 되지 않았다. 쪼락말 말 한 마리 판 것이 고작이었는데 내게 떨어진 것은 한 달에 겨우 이런이라니 참으로 답답한 일이었다. 그렇게 얼굴을 척판하고 선비들이 지나가면 안아주고 크고 화려한 집들을 찾아가 하인들에게 주인을 만나게 해달라고 사정하며 매달렸다. 그날 밤 찌끄녕님이 주막으로 나를 찾아왔다. 그는 처음 봤을 때부터 내가 동생처럼 친근하게 느껴졌다는 말로 이어졌다. 그리고 친동생에게 하듯 부드럽게 말했다. 어때? 말파는 일이 생각보다 힘들지. 네, 힘들기도 하고 부끄럽기도 하네요. 정말 자신이 있었는데 여태 조랑말 한 마리 밖에 못 팔았으니 나는 내일 수원으로 떠나네. 그곳에 따로 마장을 차렸거든. 네, 마장을 차려요? 그래, 애초 계획은 3년 만에 마장을 갖는 거였는데 석 달이나 늦어졌군. 성님과 헤어져야 한다니 섭섭하네요. 하지만 진심으로 축하드려요. 고맙네. 내가 떠나기 전에 자네를 찾아온 것은 들려줄 말이 있어. 측근형님이 진지한 눈빛으로 나를 바라보았다. 나는 그 입에서 뭔가 중요한 얘기가 흘러나올 것 같아 길을 쫑긋 세웠다. 지금 자네가 하는 방식에는 문제가 많아. 알림 종이를 아무리 뿌려대도 잘 사는 집 몇 번 찾아가도 말을 팔기 힘들어. 왜? 선비들에게는 말이 별로 필요하지 않고 좋은 말을 원하는 쥐 높은 분들은 자네를 만나려 하지 않기 때문이네. 자네를 만나면 격이 떨어진다고 생각하거든. 그럼 제가 어떻게 해야죠? 한 가지만 알려주지. 중요한 것은 타격이야. 즉 나와 상관없는 타인과 내가 모실 손님이 될 만한 사람을 명확히 가려내고 손님이 될 만한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집중해야 한다는 뜻이네. 하지만 그 방법에서 방금까지 집중해야 한다는 뜻이네. 하지만 그 방법까지 가르칠 수는 없어. 그 방법까지는 가질 수 없어. 자네가 찾게. 그래야 자기 것이 되니까 조금만 더 알려주시면 안 될까요? 말뿐 아니라 물건을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 가져가야 팔릴 확률이 높다는 것쯤을 알고 있지 않나? 그야 그렇죠. 말을 필요로 하는 사람을 찾아서 그를 내 사람으로 만들기만 하면 문제는 간단히 해결될 것 아닌가? 그게 어디 쉽나요? 말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 누구인지 어떻게 알아내죠? 관찰 뚫어지게 살펴보면 알 수 있다네. 측근 형님은 자리에 훌쩍 일어서며 말했다. 나도 그를 따라 일어섰다. 내일 아침 일찍 떠나야 하니 이만 가보겠네. 몸 건강히 잘 있게. 나는 측근 형님의 말을 더 듣고 싶었지만 아침 일찍 길을 떠난다는 사람을 더 이상 붙잡을 수 없었다. 성님도 건강하세요. 수원의 마장 여신 거 다시 한번 감축드려요. 고맙네. 여유가 생기면 유람선 한번 놀러 오게나. 네, 꼭 찾아뵐게요. 나는 문을 열고 나가는 측근행님의 뒤를 따라갔다. 측근행님은 주막을 나와 한참 말없이 걸어가다 갑자기 뒤를 돌아섰다. 어디까지 따라올 작정인가? 바람이 자네 어서 들어갔을게. 섭섭해서 그러지요 형님. 그만 들어가래도 내가 아까 한 얘기 잊지 말고
내 가슴에 새겨두고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부디 좋은 방법을 찾길 바라네. 측근 형님이 그 말을 남기고 몸을 돌려 다시 길을 걸어갔다. 나는 멍하니 서서 그 모습을 어둠 속으로 사라진 것을 지켜보았다. 그러나 측근 형님이 말한 방법을 찾을 기회조차 갖지 못했다. 며칠 후 선비처럼 단정하고 얌전하게만 보였던 장주가 영모에 연루되었다는 이유를 의금부 관원들에게 붙잡혀간 후로 마장이 풍비옥산이라고 말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측근 형님이 말한 방법을 찾을 기회조차 갖지 못했다. 며칠 후 선비처럼 단정하고 얌전하게만 보였던 장주가 영모에 연루됐다는 이유로 의금부 관원들에게 붙잡혀간 후로 마장이 풍비박산나고 말했기 때문이다. 말들은 모두 조정에서 걷어갔고 나를 비롯한 마파리들은 포도청으로 끌려가서 매서운 추문을 받았다. 감옥 안에는 장주를 조정에 고해바친 사람이 바로 측근이라는 소문이 떠돌았다. 그 대가로 수원에 마장을 차린 거라고들 했다. 나도 떠드는 소문을 믿지 않았지만 내용이 그러한 듯도 사실이었다. 나와 마파리들이 일주일 넘게 관원들에게 시달리다 간신히 무혐으로 풀려났다. 장주는 비교적 체질이 약해 남해에 있는 섬으로 기항을 갔다는 소식이 들렸다. 포도청에 나온 우리는 혹시나 하는 생각에 우르르 마장으로 몰려갔지만 역시나 마장은 텅 비어 있었다. 동료 마파리들은 한숨을 푹푹 내쉬며 제각기 살 길을 찾아가 흘러졌다. 나도 고향에 내려가야겠다는 생각을 했다. 더 이상 한양에 머무르는 것이 무섭고 두려웠다. 뭘 해오겠다는 의욕도 물거품이처럼 사라지고 없었다. 나는 주막에 들어 옷가지가 들어있는 보침을 둘러매고 곧장 동대로 내려갔다. 그때만 해도 내가 다시 한양에 올라오리라고는 짐작조차 하지 못했다. 한양을 떠나 꼬박 이틀을 걸어 동네 장터를 이르자 눈이 띄는 것이 하나 있었다. 바로 대박 주모의 주막이었다. 예전에도 자고 볼품없었던 주막이 지금은 크고 멋진 음식점으로 변해 있었다. 주인이 바뀌었나 했는데 아니었다. 나는 바쁘게 움직이는 아주머니들 사이에서 대박 주모를 발견하고 다가갔다. 아니 이게 누구야? 고수총각 아니야? 고수총각 아니야? 한양 갔다고 들었는데 언제 온 거야? 대박 주모는 나를 보더니 반색을 하며 물었다. 어제 왔어. 그런데 이게 어찌된 일이여. 겨우 넉 달 만에 변해 또 이렇게 변할 수가 있나. 변한 것은 주막뿐만 아니라 대박 주모 얼굴도 예전보다 훨씬 젊어져 보였다. 지금 한창 바쁠 때라
지금 한창 바쁠 때로 말을 섞기 힘드니 2시간 후에 다시 들게. 자세한 얘기는 그때 나누지. 나는 집으로 가지 않고 주막 근처에 기다리고 있다가 손님들이 빠져나가는 것을 보고 다시 들어왔다. 대박주머니는 나를 평상에 앉히고 일하는 아주머니에게 파전과 술을 내오라고 일렀다. 돈 벌러 왔다는데 얘기는 들었네. 그래 많이 벌었나? 그런 거 묻지 마시오. 형세를 보고 짐작은 했네만 너무 실망하지 말게. 아직 젊지 않은가? 내 얘기는 젊고 주모 이야기를 해보시오. 대체 어찌 된 건가요? 고수총각도 알다시피 손님들이 듣거라도 워낙 싸게 팔아 남는 게 별로 없지 않나. 그러게나 말이에요. 대박 주모는 파전과 술이 나오자마자 한 사발 가득 부어 내게 지켜냈다. 나도 한 잔 주게. 마시고 나서 얘기하지. 그러시오. 나도 대박 주모 잔을 가득 붓다. 주모는 사내처럼 단숨에 비우고 나를 쳐다봤다. 곧 총각이 떠난 다음 날이었을 거야. 저녁 무렵에 키가 크고 짐작게 생긴 양반이 하인들을 거느리고 우리 주막에 들렸지. 부산에 오는 길에 술과 파전 맛이 일품이란 소문을 듣고 일부러 찾아왔다. 하룻밤 묵고 갈 테니 방 하나 주라고 술상은 바라고 하려군. 하룻밤 묵고 갈 테니 방 하나 내게 주고 술상을 바라고 하더군. 내가 호다닥 파전을 붙여서 술상을 들고 들어가 그 양반이 장사 잘 되냐고 묻지 않겠어? 나는 사람들이만 들락거리고 있지만 워낙 싸게 팔아 남는 게 없다고 솔직하게 말했지. 근처 주막들 모두 사정이 비슷하다고. 그랬더니 그 양반이 왜 하필 자신이 그 많은 주막을 놔두고 여기 들어왔는지 아냐고 묻더군. 나는 모르겠다고 대답했다. 그러나 자신이 여기 들어온 이유는 내 주막이 가장 가까운 곳에 있었기 때문이라고 하면서 대박주는 꿈을 꾸는 듯 몽롱한 눈빛을 장하게 이야기를 늘어놓았다. 아무래도 그때 찾아온 양반에게 반한 것 같았다. 대박 주모는 그 양반이 조선 영업인의 해주인 심호한이라고 말했다. 그와 주모가 나눈 이야기를 정리하면 다음 같다. 심호한 무릇 장사를 하는 사람이라면 손님이 어디 다른 상점을 뒤로 하고 나를 찾아옴. 물건을 사는 이유를 반드시 갖춰야 한다. 물건을 사는 이유를 반드시 갖춰야만 해요. 그렇지 않으면 장사가 안 된다고 속을 태우는 우수한 상인, 많은 상인들 중 한 명, 그렇지 않으면 장사가 안 된다고 속을 태우는 우수해 많은 상인들을 한 명이 될 뿐이요. 주막 역시 마찬가지라오. 다른 주모님들이 흉내지 못하는 자신이 만들어내는 최고 요리 하나에 집중하는 작정한 이문을 붙여서 팔도록 하세요. 물건이란 것은 아무리 싸게 팔아도 손님 입장에서는 비싸게 느껴지기 마련이요. 무슨 얘기인고 하니 주모가 술을 음식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손님이 없다는 뜻이다. 대략 주모, 대박 주모. 그러다 망하기라도 하면 혜주님이 책임질 거유? 심원, 내가 보기에 이 주막 망하기 일보 직전이요. 주막 문 닫고 싶지 않으면 내 말대로 술과 기름, 음식에 적정한 인물을 붙이시오. 물론 그 전에 반드시 명심해야 할 점이 하나 있어. 이 인물을 붙이려면 그러한 조건을 갖춰야 한다 하는 것이요. 즉 주모가 만드는 최고의 음식 하나만큼은 그 맛이 조선 팔도의 어느 유명한 주막 음식점 비교에도 빠지지 않아야 한다 하는 말 한다는 뜻이요. 하나 더 덧붙이자면 맛과 함께 주모만의 특별한 재료를 써서 특별한 모양을 낸다는 금상첨화가 될 것이요. 대박 주모, 그건 또 무슨 말입니까? 심오한 내 주모가 만든 파전 맛을 보니 정성을 쏟으며 그만큼 맛도 더 좋아질 것이요. 즉 같아서 하는 말이요. 여기에 다른 주막과 파전은 모양새가 다른 예를 들어 크기나 두께 등이 다른 파전을 만들어 팔면 손님들이 관심을 끌 수 있을 것이요. 예컨대 주모만이 낼 수 있는 맛과 모양을 갖춘 파전을 만들라는 뜻이요. 그런 다음 사람들을 사서라도 주모의 파전이 특별하다는 것을 저작거리가 들썩일 정도로 요란하게 소문을 내고 장사를 해야 해요. 대박주모, 꼭 그래야겠소. 내 파전 하나만큼 온갖 해산물을 넣어 누가 봐도 군침들이 돌 정도로 만들 자신이 있소. 모양도 맛도 조선 최고 파전을 만들 자신이 있단 말이오. 심원, 어여 내 말 똑바로 들으시오. 사람들에게 알리는 일을 음식을 만드는 일 못지않게 중요하여 생각해보시오. 아무리 맛이 좋고 독특하다 해도 사람들이 알지 못하면 팔리겠소? 대박주모, 듣고 보니 그런 것도 같고. 심원, 그리고 뜨내기로 보이는 손님이 찾아와도 정성껏 대접하시오. 다른 주막에 느낄 수 없는 푸근한 정을 베푸시오. 그 손님이 언젠가는 또 다른 손님을 데려올 것이오. 주모, 주막의 단골이 될 것이오. 나를 믿고 내가 알려준 것들을 그대로 따라하기만 한다면 손님이 많아도 이문이 남지 않아 전전긍긍하는 지금의 상황에서 금방 벗어날 수 있을 것이오. 주모는 심한 혜주가 알려준 대로 했더니 실제로 주막이 찾아오는 손님들이 더 늘어나고 이문도 많이 남아 금세 행편이 피었다고 돈이 날이 갈수록 눈덩치로 불어났고 그 돈으로 자릿세를 원내 허덕이는 근처 주막들 하나둘을 사들였다 했다. 오늘은 여기 묵고 아침 일찍 한양으로 올라가 혜주님을 만나보게. 사내가 한번 칼을 뽑으면 썩은 나무라도 갈라지 않겠나. 집에는 내 아무 소리 하지 않을게. 그러면 주모는 방을 내주고 송구하면 갚으라며 노잣돈도 넉넉히 건넸다. 고맙소. 이 돈 반드시 갚으리다. 나는 주모가 주는 돈을 받아들이고 천천히 주위를 돌려보았다. 믿기지 않는 일이지만 주막은 확실히 변했다. 주모의 모습도 예전보다 훨씬 용기있고 여유로워 보였다. 이게 다 심원 혜주 덕분이라는 건가? 나는 한양에 있는 심원 혜주가 자식처럼 강하게 나를 끌어당기는 것을 느꼈다. 혜주.
주문은 심오한 해주가 알려준 대로 했더니 실제로 주막을 찾아오는 손님이 더 늘어났다고. 이문도 많이 남아 금세 형편이 폈다는 돈은 날이 갈수록 눈덩이처럼 불어났고, 이게 다 심오한 해주 덕분이라는 건가? 그 후 나는 한양으로 올라왔고 수소문 끝에 조선 영업인회가 있는 곳을 알아냈다. 하지만 해주를 만나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니었다. 해주는 집에 붙어있는 날이 별로 없었다. 나는 매일 아침마다 조선 영업인을 찾아갔고 일주일 만에 간신히 해주를 만날 수 있었다. 해주는 주모여기처럼 키가 크고 점잖게 생긴 양반이었다. 나는 기회를 놓치자라 무릎까지 꿇고 매달렸다. 동네 주모께서 해주님 말씀이 많이 들었습니다. 부디 저를 거두어 주십시오. 실망시켜 드리지 않겠습니다. 해주 뒤를 따라다니는 문화생들이 나를 떼어놓으려 했지만 해주는 어디 사정이나 한번 들어보자며 나를 데리고 집 안으로 들어갔다. 사랑채에 해주와 독대한 나는 그동안 있었던 일들을 하나도 빠짐없이 해주에게 털어놓고 말했다. 조선 제1의 마파리가 되고 싶습니다. 아니 꼭 되고 말 것입니다. 내 얘기를 들은 해주는 문간방 하나를 낼 테니 당분간 집안 사람들을 도와 허드렛 일을 하며 지내라고 했다. 내가 하는 태도를 봐서 마음에 들면 문화생으로 드리겠다는 뜻인 듯 했다. 여기까지 쓰다 보니 어느새 새날이 밝았다. 이제 그만 붓을 놓고 일하러 가야겠다. 뜬 눈으로 밤을 새웠어도 피곤하지 않은 건 무슨 뜻일까? 무슨 뜻일까? 나에게 거절이란 없다. 심현수식 영업 개척비법 강의. 뭉툭가서 송곳이 구멍을 크게 뚫는다. 고난의 고조 할아버지인 고수는 측근 형님에게 타객, 즉 타깃에 대한 이야기를 듣습니다. 고객이 될 만한 사람을 명확히 가려내고 그 사람을 만나기 위해 집중하라는 내용이었지요. 고수는 아직까지 이해하지 못하고 있지만 타깃을 정하는 일은 매우 중요합니다. 타깃 정하는 일은 매우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집에 바퀴벌레가 들끓어 바퀴벌레를 박멸할 수 있는 강력한 약을 사기 위해 마트에 갔다고 합시다. 그런데 마트에 가서 보니 두 가지 약이 있습니다. 하나는 바퀴벌레 전용 살충제이고 다른 하나는 바퀴벌레를 비롯해 파리, 모기 등 온갖 해충을 다 잡는 살충제입니다. 둘 다 이름 있는 회사에서 나왔고 성분이나 가격도 비슷합니다. 그러나 바퀴벌레 전용 살충제에는 사용법은 물론 제품 후기, 효능 등 자세히 적혀 있습니다. 이때 여러분 둘 중에 어느 것을 선택하겠습니까? 이번에는 알카리온 이온수기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영업사원이 찾아와서 이 정수기는 당뇨는 물론 고혈압, 관절, 아토피, 주부습진 모두 좋은 정수기입니다. 라고 말하면 여러분 믿으시겠습니까? 세상에 그런 게 어디 있어 하고 의심을 하겠지요. 반면에 당뇨든 아토피든 하나만 정해서 이 정수기는 당뇨 또는 아토피에 좋은 정수기입니다. 이 정수기는 당뇨 또는 아토피에 좋은 정수입니다. 라고 말하면 세상에 그런 게 어디 있느냐는 의심을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 내가 당뇨 때문에 고생하고 있다면 또는 자식들이 아토피 때문에 힘들어하고 있다면 구매 확률이 높겠지요. 여기 두꺼운 도화지 두 개가 송곳이 있다고 합시다. 두 개의 송곳 중에 하나는 끝이 날카롭고 다른 하나는 끝이 뭉툭합니다. 둘 중 어느 송곳이 찔러야 도화지의 구멍이 잘 뚫릴까요?
잘 뚫릴까요? 두꺼우면 구멍 크기 뚫려서 더 좋지. 도와주는 고객이 될 수 있는 사람, 즉 잠재 고객. 도와주는 고객이 될 수 있는 사람, 즉 잠재 고객을 뜻하고 쏜 곳은 찌르는 행위를 나의 영업 행위를 뜻합니다. 그리고 쏜 곳을 찌르는 힘은 나의 영업력, 조직력, 유통망, 상품력, 광고력, 브랜드 파워 등을 의미합니다. 내가 쏜 곳을 찌르고 부분을 넓으면 당연히 끝이 뭉툭한 쏜 곳을 선택하겠죠. 하지만 끝이 뭉툭한 쏜 곳으로는 도화지를 뚫기 어렵습니다. 다시 말해 잠재 고객을 정한 사람들이 많으면 집중력이 떨어지고 힘이 분산되어 그들을 내 고객으로 만들기 힘듭니다. 찌르는 부분이 좁으면 끝이 날카로운 쏜 곳을 선택할 것이고 보다 쉽게 도화지를 뚫을 수 있을 겁니다. 다시 말해 같은 힘을 들이더라도 핵심 역량을 집중할 수 있기 때문에 보다 쉽게 잠재 고객을 내 고객으로 만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무조건 잠재 고객을 적게 잡으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날카로운 바늘로 단단한 바위를 뚫는 수는 없으니까요. 오히려 바위를 뚫으려다 바늘이 부러질 수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잠재 고객층을 적당히 좁혀서 정하고 내가 갖고 있는 핵심 역량을 최대한 쏟아부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타깃팅. 어떻게 타깃팅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일까? 타깃팅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먼저 나와 내 상품의 특장점이 무엇이고 어디에 있는지를 잘 알고 있어야 합니다. 이 타깃의 예를 팩스로 들어볼까요? 미국 유명회사의 팩스를 처음 출시했을 때 실화라고 합니다. 팩스는 당시 비슷한 기능을 갖고 있는 텔렉스와 경쟁을 하게 되는데 가격이 텔렉스보다 몇 배 더 비쌌기 때문에 잘 팔리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팩스 회사는 적자를 계속 내고 있는 상품을 계속 판매해야 할지 사업을 철수해야 할지 고민하게 됐죠. 그런데 어느 날 반전이 일어났습니다. 팩스 회사 세일즈팀이 팩스만이 제공할 수 있는 특장점을 내세워 해당 타깃팅 고객들에게 집중하는 전략을 세운 것이었죠. 그것은 바로 텔렉스가 할 수 없었던 이미지 전송이었습니다. 그 무렵 미국의 한 정유회사가 가진 게 지진계를 이용해 박해를 탐사하고 있었습니다. 정유회사는 하루에 2번씩 지진 데이터를 헬리콥터에 실어 지질학자가 있는 해안 기지로 보내는 일을 날마다 반복하고 있었죠. 지진계 데이터는 복잡한 차트 형태로 되어 있어 텔렉스는 보낼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당연히 비용이 팩스를 사는 것보다 어마어마하게 많이 늘고 신속성도 떨어졌죠. 팩스 회사는 정회사처럼 텔렉스를 전달할 수 없는 이미지를 보내야 하는 업체를 중심으로 영업을 시작했습니다. 팩스를 구입하는 회사들이 점차 늘어나면서 특장점도 세상에 널리 알려지게 됐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오늘날에는 사무실의 필수품으로 자리잡게 됐죠. 이처럼 나와 내 제품이 특장점이 있고 그것을 잘 알고 있다는 것은 큰 무기입니다. 이를 바탕으로 경쟁 영업인들과 차별화된 영업을 할 수 있으니까요. 내가 경쟁력을 발휘할 수 있는 분야가 어디인지 대상은 누구인지 등을 잘 파악해 집중하기 바랍니다. 영업을 낚시에 비유한 타깃팅은 내가 잡으려고 하는 어종. 먼저 어떤 물고기를 잡을지부터 정해야 낚시터를 정할 수 있고 그에 맞는 낚시 도구와 밑밥, 미끼 등을 준비할 수 있습니다. 참치를 잡으려면 배를 타고 멀리 나가야, 고래를 잡으려면 동해바다로 가야 하지 않을까요? 고객을 정하는 방법 중에 가장 좋은 것으로 스스로에게 물어보는 것입니다. 대한민국 국민 중에 딱 한 명에게만 내가 가진 물건을 팔 수 있다면
어떤 사람에게 팔고 싶은가 하는 말이죠. 그런 다음 내가 타깃으로 정한 고객이 왜 물건을 사야 하는지 그 이유를 분석해야 합니다. 그 이유는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습니다. 타깃 고객이 왜 내가 파는 제품을 구매해야 하는가? 왜 내가 타깃 고객이 왜 우리 회사 제품 메이커 브랜드를 구매하는가? 우리 회사 제품을 취급하는 사람은 나 말고도 많은 왜 타깃 고객이 나에게 사야 하는가? 이 중에서 가장 이 중에 딱 한 명에게만 내가 가진 물건을 팔 수 있다면 어떤 사람에게 팔고 싶은가 하는 말이죠. 그럼 다음 내가 타깃으로 정한 고객이 왜 물건을 사야 하는지 그 이유를 분석해야 합니다. 그 이유는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습니다. 첫째, 타깃 고객이 왜 내가 파는 제품군을 구매해야 하는가? 왜 내가 파는 제품군을 구매해야 하는가? 이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세 번째 질문입니다. 첫 번째 질문은 첫째, 타깃 고객이 왜 내가 파는 제품군을 구매해야 하는가? 두 번째는 타깃 고객이 왜 우리 회사 제품, 메이커 브랜드를 구매해야 하는가? 셋째, 우리 회사 제품을 취급하는 사람은 나 말고도 많은 왜 타깃 고객이 나에게 사야 하는가? 나 말고도 많은 왜 타깃 고객이 나에게 사야 하는가? 이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세 번째 질문입니다. 여러분이 타깃을 정한 고객에게는 여러분과 같은 물건을 파는 친구가 있을지 모릅니다. 형이나 동생, 친척 중 어떤 사람이 여러분과 같은 물건을 팔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왜 꼭 여러분에게 사야 할까요? 그 이유를 분명하게 만든다면, 다시 말해 타깃 고객이 꼭 여러분에게 사야 할 필요성과 당위성을 만든다면 제품 판매는 당연히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러한 필요성과 당위성을 만들 수 있는 방법을 자연스럽게 익히도록 하는 것이 본 강의의 목적입니다. 나에게 거절을 하는 없다. 심현수식 영업 대책 비법 방법 3. 처음에는 공을 살살 던져라. 어떤 물고기를 잡느냐를 정하는 낚시터를 찾아서 정하고 각종 도구들을 준비하는 것이 낚시를 시작하기 전에 해야 할 일입니다. 영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업을 시작하기 전에 타깃을 고객을 정하고 고객을 만날 수 있는 포인트를 찾은 다음 그에게 맞는 로볼을 만들어야 합니다. 낚시터에서 낚시를 할 때 무조건 낚싯대를 던지는 사람은 없습니다. 먼저 밑밥을 뿌려서 물고기가 모이게 한 후 보다 맛있는 미끼를 바늘에 끼워서 던지지요. 로볼이란 바로 그런 것입니다. 밑밥과 미끼와 같은 것이죠. 로볼은 밑밥과 미끼다. 밑밥이 있어야 물고기가 모일 것이고 미끼가 있어야 물고기가 낚시 바늘을 물겠죠. 밑밥이 있어야 미끼가 있어야 밑밥이 있어야 물고기가 모일 것이고 미끼가 있어야 물고기가 모일 것이고 미끼가 있어야 물고기가 낚시 바늘을 물겠죠. 이처럼 고객들이 내 홈페이지에 들어온다거나 나에게 문자를 보낸다거나 이메일을 보낸다거나 연락을 하는 등의 행동을 하도록 유도하는 것을 로볼이라고 합니다. 행동을 하도록 유도하는 것을 로볼. 나에게 문자를 보낸다거나 이메일을 보낸다거나 연락을 하는 등의 행동을 하는 것,
지나간 사람에게 온 힘을 다해 야구공을 던지면 공을 받아줄 수 있는 사람은 아마 없을 겁니다. 온 힘을 다해 야구공을 던지면 받아줄 사람은 아마 없을 겁니다. 아무리 열심히 고객을 찾아다니고 상품 권유를 계속해도 좀처럼 실적이 나오지 않는 이유는 영업 현장에서 이와 같은 비효율적인 일들을 하기 때문입니다. 먼저 내 공을 잡아줄 사람은 정확하게 고르고 그 사람에게 가서 양해를 구한 후 공을 낮게 살짝 던져주는 행위를 몇 차례 반복하고 차츰 공의 속도를 높여서 던지면 어떨까요? 상대방이 공을 받는 행위에 익숙해져서 빠른 공도 잘 받아내지 않을까요? 사실 로우볼은 상담을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해 사용되는 화술법입니다. 처음부터 구매를 하라고 강하게 강요하기 전에 하이볼 상대가 받아들이기 편한 부담이 없는 천천히 시작하는 로우볼 그 내용이죠. 그것을 제 나름대로 마케팅에 접목시켜 발전시키는 것이 지금의 로우볼 마케팅 전략입니다. 그 영업 현장에서 하이볼에 해당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약속을 하고 만났던 무턱대고 찾아가서 만났던 보자마자 구매를 권유하는 것이 바로 하이볼입니다. 그러나 고객의 상태를 고려하지 않고 무작정 들이대는 물건을 판매하기가 어렵습니다. 고객에게 물건을 팔기 위해서는 구매 결정이라는 벽을 넘어야 합니다. 벽을 넘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사다리를 놓고 한 계단 올라가야겠죠. 고객과 첫 대면은 사다리가 없는 단계라고 할 수 있는데 한번 뛰어넘으려고 하니 벽에 부딪혀서 넘어진 것이죠. 처음 만난 사람에게 내 아이템을 무작정 권하기 할 것이 아니라 프로세스를 만들어 사다리를 밟아 올라간다면 쉽게 벽을 넘을 수 있겠지요. 이때 사다리를 타고 올라갈 수 있도록 돕는 것이 바로 로우볼 마케팅. 하이볼 마케팅은 바로 내치는 것. 모든 영업에는 프로세스가 있다. 이 프로세스, 특히 고객 발굴을 부드럽게 넘기기 위한 로우볼이 필요하다. 프로세스는 한 계단 올라가게 만든 촉매제 역할과 프로세스라는 엔진보다 잘 돌아가게 하는 윤활유 역할. 로우볼은 정보, 경품, 할인 서비스, 샘플 체험이 여러 가지로 있습니다. 이 중 일부는 막 TV, 누구인지도 모르는 사람에게 가까운 고객을 걸러내는 역할을 하고, 일부는 약간의 반응이 있었던 고객을 좀 더 적극적으로 반응하게 만드는 역할을 하며, 일부는 구체적으로 상당 날짜를 잡는 등 명확하게 행동을 결정하게 만드는 역할을 합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제 수강생 중에 중고차를 판매하시는 분이 있었습니다. 제 강의를 들으신 그분은 타깃을 소형차를 구매하려고 하는 여성 운전자로 포인트를 운전면허 시험장으로 정하고 전단지와 현수막 등을 통해 고객의 DB를 얻으려고 했습니다. 그분이 전단지와 현수막에 적어놓은 내용을 자신의 휴대폰에 문자로 원하는 차종과 이름을 보내주면 중고차 딜러가 판매할 때 여러가지 바가지 씌우는 노하우 7가지 모음집을 준다는 것이었습니다. 1차 로봇을 정보집으로 정해서 차를 살 의사가 있을 수도 있는 고객의 DB를 추려내기 위한 작업을 한 것이죠. 차츰 고객으로부터 문자가 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분이 문자를 보낸 고객의 DB를 잘 정리해 놓고
그들이 문자나 이메일 등을 통해 여성 운전자가 소형 중고차 사기 전에 꼭 알아둬야 할 중고차 백과사전을 보내드리겠다는 내용을 전했습니다. 그 후 그분은 고객들에게 자신이 운영하고 있는 카페가 있다는 것을 알려 가입하도록 안내하고 여러 이벤트와 모임을 열어 자연스러운 만남을 가졌습니다. 중고차에 대한 콘텐츠를 제공하고 본인에 대한 전문성과 권위를 인정받을 수 있는 시스템을 자연스럽게 구축한 것이죠. 고객들 반응 어땠을까요? 당연한 얘기지만 중고차가 필요했던 사람들은 스스럼없이 그분에게 상담 요청을 해왔습니다. 1차와 2차 로볼로 사용한 정보집과 카페에 주최했던 모임, 이벤트 등이 고객들에게 이 사람은 믿을 수 있는 인식을 심어준 덕분이죠. 다음은 TV를 추출하고자 할 때 주로 쓰이는 정보를 로봇으로 A입니다. 중고차 처리하고 신차를 살 때 자칫 잘못하면 입은 손해를 예방할 노하우. 중고차 판매할 때 딜러들이 바가지 씌우는 노하우 10가지 모음집. 보상 빚 모음. 분나면 2억 준다나? 불나면 2억 준다나? 준다더니 2천만원도 안 주는 상황 어떻게 해결하면 될까? 놓치면 50만원 손해보는 미리 알고 가면 좋은 성형외과, 새로 나온 직장인 부자 만들기 재테크 비법, 8월 분양 예정인 수익형 부동산 정보 및 가치 분석, 아토피로 고생하는 자녀를 위한 워터 테라피 노하우, 서울대생 지원하는 공부 비법. 나는 초등학교 때 이렇게 공부했다. 1억이 2억 되는 시간 2년 8개월. 알고 보니 저위험 고수익 대안투자. 로봇은 내가 어떤 업종에서 일하든지 어떤 아이템을 취급하고 있는지 나의 전문성은 어디에 있는지 등등에 따라 그 내용이나 형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영업인 본인 아이템 타깃 고객을 잘 분석해 보십시오. 실전에 활용할 수 있는 정보성 로봇이 나올 것입니다. 자, 이제 나에게 맞는 정보 로봇을 만들어 볼까요? 타깃 고객이 필요한 정보는 무엇이 있는가? 타깃 고객이 필요로 하는 정보는 무엇이 있는가? 둘째, 타깃 고객에 잠재되어 있는 문제점은 무엇인가? 셋째, 타깃 고객이 조그마한 변화로 인해 눈에 띄는 이득을 볼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앞에서 제가 로봇은 정보 경품 할인 서비스 샘플 체험이 6가지로 나눌 수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런데 샘플을 줄 수 없는 업종, 체험을 할 수 없는 업종도 있고 할인이 금지된 샘플을 줄 수 없는 업종, 체험을 할 수 없는 업종도 있고 할인이 금지되어 있는 업종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 영업하기 불리한 업종을 택했다고 짜증내지 마시고 본인의 상황에 맞는 로봇을 기획하고 만들어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나의 전문성, 고객 필요, 상품 효익 이것이 바로 로봇이다. 자, 이렇게 그림을 그리고 각각의 교합집에 있는 부분을 적어 보십시오. 그 부분을 활용하시면 됩니다. 3가지 요소가 겹치는 부분을 찾기 어렵다고요? 그래서 실망하지 마십시오. 대신 고객의 접점을 찾으면 되니까요. 저는 예전에 여성 FC를 대상으로 면생리대를 판매한 적이 있습니다. 한 세트에 수십만 원이 넘는 비싼 생리대였죠. 그때 저는 제품과는 전혀 상관없는 서비스 로봇 영업을 했습니다. 젊은 나이에
영업에 뛰어들 자충우돌했던 이야기를 강의연애로 기획한 것이 제로볼이었는데 강의연을 핑계로 지점장을 만났고 강의연 후에 생이대를 판매했었죠. 물론 가장 좋은 것은 세 가지 모두 해당되는 로봇을 만드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더라도 고객에게 필요한 로봇이라면 충분히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영업인 본인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먼저 정보 로봇과 시비로 서비스 로봇을 만들어야 합니다. 정보 로봇, 서비스 로봇. 정보 로봇에 대한 앞에서 들었으니 이번에는 한국영업협회 회원들이 활용하고 있는 서비스 로봇을 예를 몇 가지 들어보겠습니다. 성형수술을 하고 싶어 하는 분들 대상으로 성형수술 받았을 때 어떻게 얼굴이 변하는지 포토샵으로 그려서 보여주며 상담하고 딱 맞는 병원으로 소개해주는 뷰티 AO 서비스. 회원을 관리하기가 힘든 헬스장을 대상으로 전화로 20분 정도 매출을 올릴 수 있는 고객 관리에 대한 컨설팅 해주는 무슨 고객 관리 전화 컨설팅 서비스. 담배 냄새가 배어있는 업소를 찾아가서 살균과 탈취를 무료로 해주는 클린 이어 케어 서비스. 판 차를 살 사람에게 타고 다니는 차를 비싼 가격에 파는 방법. 팔 차를 살 사람에게 타고 다니는 차를 비싼 가격에 파는 방법을 교육, 지도하고 원하는 분들에게 판매 대행까지 해드리는 플래티넘 CEO 서비스. 3년간 월 1회 잠재 고객의 차량이 있는 곳으로 가서 차를 점검해주는 출장 카닥터 서비스. 팀 빌딩 게임, 보드게임 등을 통째 고객에게 재무제표, 대차, 대조표 등으로 작성하고 기존의 방식과 다른 방법으로 재무진단을 하고 고객에게 딱 맞는 재무 설계해주는 머스 인생 게임 서비스. 이상 77페이지까지 읽었습니다.